오늘 데일리 탑 이슈 주제는 바로 양육비에 대한 내용 정면으로 다녀보려고 합니다. 양육비행법 개정, 실효성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부분을 신우숙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는 10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소위 나쁜 부모들에 대해서 좀 강화된 양육비 이행을 좀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들어왔다고 해요. 네.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 사실 가장 많이 하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양육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분들 정말 그렇게 많으신가요? 저도 놀랐는데요. 80%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전체 이혼 건수에서 80%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그나마 재판상 이혼하시는 분들은 판결문이 있고 강제행위라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미리 강구해 놓기 때문에 아마 피해가 적으실 거로 보는데, 대다수 협의 이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어찌됐든 80%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5% 정도가 이혼을 한 번 이상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혼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육비 지급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합니다. 네. 70%에서 80%는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고민은 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아직 선진화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들어서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라든가, 그다음 아이를 개별적인 인격체라든가 개별적으로 영양분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덜 하고 있지 않나. 그 사실상은 가족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을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권조차도 선택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아직까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아이에게 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씁쓸한 것 같아요. 사실 변호사님 아이들 키우는데 양육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많이 든다라기보다 안 주면 아이들은 생존권 위협을 생존권과 받죠. 직결되는 부분이죠. 사실 어른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사실 빌려서 이래서 돈을 먹을 써도 수도 되고 있고. 이래서 먹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가서 얻어 먹을 수도 있는데, 아이는 부모가 지급하는 식량이 없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사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정말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행하기에 앞서 설명하신 게 6월 달부터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네. 골자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제 들었던 겁니다. 운전면허를 정지시킵니다. 그다음에 출국을 금지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죠. 배드파파들. 그런 다음에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 조항이 드디어 이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들어왔군요. 다만 근데 아쉬운 건, 전 정말 이런 조건부가 붙지 않기를 정말 희망을 했는데, 감치 결정이 났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양육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협의 이혼을 할 때는 친권과 양육권만 결정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좀 특수한 성격을 가졌어요. 지급하지 않는 동안 아이가 성년이 돼도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 하나 부담스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강제 집행이나 이행명령을 하게 되기 전엔 판결문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협의 이혼을 할 때 이혼 조정 조서를 판사님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조서를 작성해 주시기는 하는데, 이것이 없다라 그러면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없고 감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감치 결정이 안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구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데, 여기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치 결정이라는 게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온 게 본인한테 직접 송달이 돼야 돼요. 송달 어렵죠. 우리가 이 송달이라는 부분이 공시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락을 안 받고 주소지에도 안 살고 이리저리 우편물을 안 받으면 공시송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감치 결정은 안타깝게도 인신을 구속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받아야죠. 그러니까 공시송달이 안 되고 어찌됐든 그 사람들한테 직접 보내야 되는데, 이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이 허위 주소를 등록해놓고 또는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서 요리조리 송달을 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치 결정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강력한 사실 구제 방법이 아무런 소용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게 되는 게 현재 좀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감치 결정을 받았어야 된다는 그 단서 조항이 붙었기 때문에 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정말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고도 지급을 하라는 걸 받고도 위장 전입을 한다거나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은 어떻게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 어떡해요. 그거 지급 명령이라든가 이행 명령까지는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감치 결정이 송달이 안 되면서 그거 감치 결정이 직접 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출국 금지라든가 명단 공개라든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그럼 처벌할 방법은 없느냐? 주민등록법이 있습니다. 네. 처벌도 아주 강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 부분으로 처벌을 해서라도 찾아낼 수 있느냐? 그것도 또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지를 파악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어려운 거예요. 부분이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감치 결정 송달을 조건으로 넣으셨는지 실무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서운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변호사님 이렇게 사건을 수행해 보시면 감치 신청했는데 뭐 위장 전입하거나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이런 꼼수를 사용해 양육비 지급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굉장히 많죠. 현재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 결정문을 받고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사실 양육비 이행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파악하기로는 80%가 위장전입 때문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장전입의 이제 예를 보면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친정으로, 남성분 같은 경우 본가나 네. 형제들한테 이렇게 주소를 이전해 놉니다. 왜냐면 살던 집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를 살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우편물은 받아요. 이제 어머니가 전화하실 거 아니에요. 아들아, 딸아, 우편물 왔다? 그럼 필요한 건 받아요. 받죠. 근데 이렇게 법원에서 오는 건 수령을 안 하면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실제로 이제 단속하게 찾아가 보니까 형님도 부모님도 이사 갔어. 근데 그 채무자죠. 양육비를 안 준 그 사람만 거기다 주소지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거기다 주소를 이전 안 하고 두고 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있을 수 있죠. 예,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 주민등록 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죠. 동거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걸 들고 이제 그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사람하고 집주인하고 이제 주민센터 가서 신고를 합니다. 말소시켜달라고. 그럼 말소시키러 가면 이제 공무원님이 그러시는 거죠. 공무원이. 2-3달 걸리고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주민등록법상 처벌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찾아낸다는 건 더더욱이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사실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받아내야 되는 그런다고 해서 받아낼 수도 없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이나 이렇게 국민적인 인식이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그냥 민사소송과 같이 채권자 채무자가 한 게 아니야?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네. 못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만약에 복지 혜택을 그냥 복지 혜택 이런 거 말고도 당장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영양이 결핍되고 아사될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 비용 누가 해야 되나요? 나라가 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그 아이들을 일단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나라가 어차피 부담을 할 것이라고 하면 비양육자죠. 양육비를 줘야 되는 사람한테 지급하게끔 하는 게 사실은 우선이죠. 1차적인 부양 의무 관계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나중에 국가가 복지처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면 단순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아니죠. 이거는 국가 복지 정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부 당국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개정법에 어쨌든 환영할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허점이 분명히 존재해 보이는데 위장 전임과 같은 꼼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는 건 허점을 막기 위한 방안 뭐 마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방안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일례를 보면은 지난해 뭐 양육비 결정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9천 건의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 3,600건 36% 정도 36% 정도가 실제로 지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면 저는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개정이 필요해서 일단은 감치 결정을 선제로 하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없애고 사실 우리가 일반 현대인으로서 이게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자격증이 몇 개 있어요. 네. 운전면허증. 그렇죠.
대단히 이거 꼭 삶이 필요하죠. 굉장히 불편해지죠. 근데 출국을 금지시킨다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이라도 감치 결정 조건을 없앤다라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등록해 놓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지명수배 내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 주소지에 없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1년에 꽤 많은 숫자를 검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이 협조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키면 운전하다가 다닐 때 분명 검거가 되거든요. 이 단말기에 올려놓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려면 국가 자체가 나서야 되는 거죠. 개인 차원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감치 결정은 만약에 만약에 감치 결정이 인신 구속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송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야죠. 우리가 법원에 있잖아요. 이행명령이나 감시결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로 갑니다. 네. 거기 가서 없으면 법원에서 신청한 사람한테 이런 종이가 한번 날라옵니다. 거기 없어요. 주소 보정해서 보내세요. 이렇게도 오게 됩니다. 주소 그러면은 여자 같은 경우 친정집에 한번, 남자는 본가에 한번 했는데 거기 또 없어요. 그러면 야간이나 주말에 하는 특별송달 요청을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저희도 매일 하는 게 이건데요. 서너 달 걸립니다. 서너 달. 그러다 결국 송달이 안 되면 재판은 마냥 서 있거나 기각을 시켜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치 결정 조건으로 사실 뭐 공시송달을 허용해 주시던가 아니면은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출국금지에다 감치 결정을 조건을 하는 걸 빼주시거나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라가 바쁘시잖아요. 경찰은 사실 형사범죄 잡으셔야 되잖아. 범인들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측도 바쁘잖아요. 바쁘죠. 그러면 지금 양육비를 위해서 양육비 이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 있습니다. 네.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직접 수사권하고 강제 집행권을 주세요. 그럼 양육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안 주는 사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여기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당 권한을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주소 찾아서 뭐 보정해서 뭐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못 찾습니다. 이거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핑퐁핑퐁 하다 보면 시간 가고 그동안의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이제 18살, 19살만 돼도 자기가 학교 갔다 놓고 밥솥에다 밥 해놓으면 자기가 밥을 퍼먹고 그래요. 근데 3살짜리, 4살짜리를 데리고 양육하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들한테 생존권을 굉장히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안 주는 게 아니고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그분은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식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께서. 이런 특례 조항이 마련되는 필요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양육비 구상권법,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가 나서서 먼저 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잖아요. 진작 나왔죠. 제가 10년 전부터 들었어요. 아니 저희 이제 국민들이 피하기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세금. 이거는 이 나라 영토에 사는 한은 정말 죽을 때까지 피할 누구나 수가 내야죠. 없죠. 강력하죠. 이런 강력한 국가 지원력을 가지고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국가에서 추징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징수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그 한부모 가정에다가 일단 나라에서 주세요. 양육비. 일단 주신 다음에 그것을 지급해야 될 의무자에게 세금처럼 영원히 따라다니면서 징수하세요. 그러니까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그쪽으로 청구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냥 사실 어차피 복지정책으로 베풀 혜택이라고 하시면 채무자한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람한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추징한다라고 하면 어디 어느 사람이 양육비를 안 준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의식이 확 바뀌게 될 겁니다. 변호사님 굉장히 제가 들어봐도 이 정도면 굉장히 강력하겠다. 양육비 구상권법. 이거 되게 굉장히 강력한 조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현실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현실화 가능성 아니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자들, 국회의원분들께서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당연 뭐 이건 사실은 올 연말 안에도 통과가 될 것인데 다른 일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이걸 이제 미루고 계신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인구 감소로 들어섰죠. 있는 아이들의 사실 양육 부담 때문에 이 젊은 부부들이 결혼조차 안 하려고 들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보지 마시고 당장 시급한 대책이죠. 부모가
사실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내가 이혼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확률적으로 네.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혼한 이후에 그 전에 출산의 여부에 대해서 이혼한 이후에 양육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그럼 양육비 관련해서 국가가 대지급하는 부분 당장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당장.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설사 없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금액인데 나라가 이걸 미뤄서 되겠습니까? 당장 시급히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다수의 그런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보면 해외에서의 좀 가장 큰 차이는 외국은 소송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라는 점이에요. 소송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소송이라는 거는 무언가 억울한 일이 있는 분이 무언가를 받을 분들이 자력으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기관에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법원에다만 해야 되니까 소송이랑 형태로밖에 할 수 없는데 제가 좀 전에 지적을 했듯이 이행관리원한테 만약에 강제 집행권, 조사권 이런 거에 권한을 준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소송 형태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가서 우리가 이제 주민센터 가서 뭐 이렇게 신청할 때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신청할 때처럼 신분증만 준다거나 간단한 것만 이렇게 적어서 주면 그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아닌 다른 행정 절차인 기관한테 권한을 주면 되는 것이고 외국은 이미 이걸 시행하고 있어서 소송 형태로 풀고 있지 않다. 그 의미는 대단히 쉽게 풀 수 있고 비용도 본인이 안 들일 수 있고 노력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정보라는 부분에서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으로 그 채무자를 재빨리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나라는 너무 늦고 있죠.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출산율 낮다 아이들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가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어렵죠. 부분을 대단히 어렵죠. 저도 뭐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한테 야 나라 정부 그 시책에 따라서 애 많이 낳아라. 정말 이 소리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의 인생이 상당 부분 희생이 돼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처럼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교육 시킬 수가 없고 복지 혜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 출산율을 그 젊은 사람들의 애구심에만 맡기기에는 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양육비 왜 이렇게 안 주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양육비 반대가 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혼 소송을 제가 해보면 이혼을 할 때 부부맘이 결혼할 때 뭐 부부맘하고는 당연히 같지는 않겠지만 다르겠죠. 이혼할 때 부부맘은 남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전 배우자는. 남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 남보다도 못한 전 배우자하고 사는 자녀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이고 우리가 어찌됐든 이혼을 해도 내 자녀는 부모의 서로의 각자의 사랑을 받고 완벽한 또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자라길 바란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거죠. 오로지 떠나가는 배우자한테 돈 주기 싫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원한만 가지고 돌아서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자녀들이 보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말씀에 동감이 되는 게 아이들에게 주는 돈이잖아요. 사실상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는 거지 아이들의 몫의 돈인데 사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 배우자는 그 배우자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그러면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요청하기도 그 배우자가 그 돈을 가져가서 어디다 쓰는지 매일매일 영수증제출하게 해달라고. 그럼 제가 그럽니다. 콱 그거를 어디에 쓰든지 양육한 사람이 임의대로 쓰는 거지. 어떤 경우도 그런 거를 우리가 요청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버려라. 그 돈을 받는 양육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자녀가 이렇게 자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대부분 이혼하는 분들 머릿속에는 그 돈을 아마 저 엄마가 쓸 거야. 아빠가 쓸 거야. 이런 오해들을 흔히 하신다는 겁니다. 아이는요. 매일 먹고요. 매일 입어야 되고요. 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돈이 그 아이한테 투입이 되고 있고요. 냉혹하게 말씀드려서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육자가 경제적인 논리는 적자죠. 내가 주는 돈이 아이한테 들어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님 그런 분들도 봤어요. 이게 아무래도 양육비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뭐 면접 교섭권 같은 거 할 때 만날 때 본인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뭐 아이한테 뭐 옷도 사줄 거고 내가 뭐 밥도 사줄 테니 양육비는 안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별개입니다. 본인이 면접 교섭을 하면서 아이에게 식사를 사주고 뭐 기념품을 사주고 뭐 아이가 성장하면 뭐 휴대폰을 사주기도 하는 것은 전혀 별개고요. 이 아이는 어쩌다 만나서 사주는 간식과 휴대폰과 신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야 하고요. 물을
밥을 먹어야 되고 학원을 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 집에서 살아야 그렇죠. 되고요. 여름에는 냉방이 되는 집에서 살아야 돼요. 이런 비용으로 쓰여지는 거지 어쩌다 한번 만나셔서 360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사고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양육비 산정 기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 서울가정법원에서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네. 시켜서 이렇게 표를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0세부터 만 19세까지 나눠져 있고 이제 50만 원부터 200만 원 정도까지 구간이 설정이 돼 있어서 일단은 부부 합산 소득을 합해서 나이와 이렇게 접하는 지점에 이제 금액이 결정이 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500만 원을 한 달에 벌고 어머니가 250만 원을 번다고 하면 2대1로 나눠서 이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흔히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여자는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말씀입니다. 어머니도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저는 돈을 못 벌어서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20%에서 30% 정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부분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왜냐고요? 내가 돈 못 벌면 아이는 그럼 굶어야 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빌려서라도 지급해라라는 게 양육비입니다. 상당히 엄격합니다. 변호사님,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한 번 정해진 양육비 다시는 못 바꾸는 거냐, 뭐 다른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해서 뭐 돈이 더 들 경우도 있고 뭐 덜 들 경우도 있고 경제 상황이 변동할 수 있는데 양육비 못 바꾸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아니요, 바꿀 수 있습니다. 증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액 신청, 감액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혼할 당시에 협의된 양육비나 판결로 나온 양육비 이외에 이제 변화된 사정은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실직을 하게 됐다라는 경우, 그래서 감액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보니까 급여액이 올라갔고 사업이 번창해서 네.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증액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정이 있다라고 해도 결정된 다음에 1, 2년 내에 바로 변동을 그렇죠. 주지는 않으시고요. 재판부가 이제 결정하시는 것 중에 반드시라기보다 대부분 해주시는 경우가 유치원에 있던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할 때 이런 단계에서는 수입 변동에 크게 차이가 없어도 증액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증감 신청을 그 때에 맞춰서 사정 변경에 맞춰서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반드시 변호사 필요 없고 이런 건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고 저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조회해 주세요 해서 그것만 조회해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재판부가 알아서 증감 결정을 해 주십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양육비에 관한 궁금증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딸이 사망을 하고 그 손자를 이제 외조부가 키우고 계셨는데 외조부가 사위를 상대로 한 이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반가운 일이네요. 네, 그동안 이제 하급심에서 여러 가지 결정 중에서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예 입법화해서 이제 허용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분들이 아닌 이제 조부모가 이제 아이를 손녀나 손자를 길렀을 때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청구 자체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 도중에 이제 딸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게 되고 외할아버지죠. 이제 친정 아버지가 손자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이혼 소송은 즉시 중단이 됐지만 양육비와 관련해서 이 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권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1심에서 각하를 시켰는데 대법원에서 이걸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조부모의 양육권 청구권자로서의 자격과 그 금액을 인정한다라는 판결이 났고 현실적으로 참 필요한 판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이제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1, 2% 정도가 가정이 해체되면서 이제 위탁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양육을 할 때 양육비 지급 신청이 가능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이제 사실 법리적인 부분에 박혀서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전격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에게도 양육권 청구의 길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좀 정말 환영할 만한 그런 판결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조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굉장히 있잖아요. 많죠. 예. 그래서 자녀들이라서 실제로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우리도 돈 벌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힘든데 조부모님이 양육하는 것도 육체적으로 힘든데 거기다가 금전적인 부담까지 지우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양육비 제발 좀 성실히 지급해 주시자고요. 변호사님 또 작년부터 해서 쭉 지금 우리 사회를 좀 강타하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소위 뭐 배드파더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또 사이트에 대한 이 결정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제 처음엔 구약식을 했죠. 벌금을 내라. 그랬더니 나는 무죄다. 공공의 이익이 있다. 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치재판을 청구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나왔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법조계에서 우려했던 부분도 맞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무작위로 인터넷에 누군가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게 그 사람한테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려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역시나 이제 법원에서도 이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 보면 검사는 구약식 100만 원이면 사실 뭐 최소한으로 청구를 했다라고 보고 법원도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가 이거를 사실 신상을 공개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에 비해서 나쁘다. 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집행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이게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궁금해지는 사안입니다. 네, 저도 이 판결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좀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있고 명예훼손 이런 법적으로 안 되는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하지만 워낙 또 이 양육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 공익적인 성격이 또 인정을 받은 측면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지 좀 생생법률쇼에서도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육비 이행법 그 개정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 양육비 전반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 변호사님 전반적인 총평 한번 해주세요. 이 개정법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양육비 도대체 어떻게 줘야 되는 건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양육비와 관련해서 무조건 부모의 책임이다. 채권과 채무관계니까 소송으로 해결해라. 이러고 하기에는 미지급 양육권자들이 너무 미지급하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죠. 네. 건수도 많고 아이들은 매일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나서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각 기관에다가 그만한 권한을 주시기 바라고요. 감치 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에 대해서 정말 재고를 바라고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저는 이건 개인 간의 어떤 돈 문제가 아니다. 그냥 민사적으로 받을 돈 있는 사람, 뭐 줄 돈 있는 사람 이런 관계는 그런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죠 지금. 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단순히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점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법을 만드시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분들의 목소리까지 좀 담아서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개정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